저는 남편과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4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솔직히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성격도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정도 깊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쌓아왔던 추억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쾌하고 다정했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과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숨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씻는 순서, 밥 먹는 속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점점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의견 충돌, 가사 분담 문제까지 정말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부딪혔습니다. 유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 남편이 자신의 방식대로 뭔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불편해.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야. 저는 기싸움이 아닌 단지 좀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꼭 네 방식대로만 해야 되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만 급급했죠. 마치 제가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한 것뿐인데 남편은 그걸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이란 말로 일일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배려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처음 몇 주는 적응 기간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만 하고 행동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너무 지쳐갔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저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 앞에 서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네가 알아서 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던 남편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같이 정하자. 우리 둘 다 먹는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는 함께 정하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귀찮아.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해. 난 다 괜찮으니까.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메뉴를 정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 된장찌개야? 나 아까 낮에도 먹었는데 다른 거 없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본인은 메뉴 정하는 것도 귀찮다고 하면서 막상 차려놓으니 불평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든 결정을 제게 떠넘기면서도 정작 제가 한 선택에는 이것저것 불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주말에 어디 갈지, 집안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살지,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을지 말지, 명절에 어느 집부터 갈지 등등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남편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죠.
일상은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서운함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짜증으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란 단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생활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사는 공간에서의 작은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린다는 걸요. 연애할 때의 그 설렘과 배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무심함과 이기심뿐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편한 게 최고라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다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편의 양말 버리는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졌어요. 거실 소파 옆, 침대 및 화장실 앞, 심지어 식탁 의자 위에도 양말이 있었죠. 저는 매일 집안 곳곳에 널린 양말을 주우며 다녔습니다. 여보,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줘. 매번 이렇게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내가 다 주워야 해.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남편은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았죠. 거실 바닥에 양말이 널려 있었고 저는 또다시 그걸 주워야 했습니다. 여보, 어제도 말했잖아. 양말 좀 빨래통에 넣어줘. 아, 진짜 깜빡했다니까?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냐? 양말 하나 가지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치약 짜는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짜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깔끔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치약을 중간부터 막 눌러 짰습니다. 그러면 치약이 울퉁불퉁해지고 나중에는 쓰기도 불편해지죠. 이렇게 짜면 나중에 불편해. 아래에서부터 짜야지. 제가 말하자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완벽주의 아니야? 완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리수거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캔은 캔대로 분류해야죠. 하지만 남편은 그냥 다 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분리수거 해야 해. 플라스틱이랑 음식물이랑 같이 버리면 안 돼? 에이, 귀찮아. 어차피 나중에 누가 분류하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고 이제 설명하기도 지쳤습니다. 남편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편한 것만 생각했죠. 저는 이 모든 걸 참으면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규칙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천천히 알려주면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싶었죠. 우유를 마시고 나면 팩을 헹궈서 버려야 해. 그냥 버리면 냄새나. 설거지할 때 그릇은 물기를 닦아서 정리해줘. 그냥 두면 물이 고여. 화장실 쓰고 나면 환기 좀 시켜줘. 문 열어놓는 것만이라도. 저는 정말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귀찮아. 그게 뭐가 중요해? 알았어. 나중에 할게. 그냥 네가 하면 안 돼.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특히 마지막 말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거였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안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결국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청소와 빨래, 설거지와 요리, 분리수거와 장보기까지 모든 게 제 책임이었고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까딱하는 척만 했죠. 저는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한 것뿐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트집 잡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뭘 시키면 결국 제가 다시 해야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하는 게 속 편했죠.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충대충 하면 결국 제가 다시 할 거라는 걸요. 남편은 가사노동을 단순한 역할로 치부했습니다.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고 자기는 돈을 버니까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었죠. 나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왜 집안일을 내가 다 해야 해? 제가 항의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가 요리 좋아하잖아.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아? 설거지는? 청소는? 빨래는? 그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나는 서툴러서 제대로 못하는데 뭐. 서툰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하다 보면 늘어. 귀찮아. 그리고 솔직히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밖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일을 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쉬었지만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정은 함께 만드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인데 한 사람만 모든 걸 책임지는 건 불공평했죠. 하지만 남편은 동반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군림했습니다.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당연하게 받는 손님처럼 행동했죠.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이 말이 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안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마치 제 능력인 것처럼 제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 저만 홀로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혼자 사는데 짐만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죠. 아니, 짐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짐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남편은 계속해서 집을 어지럽혔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쳐갔고 남편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유리야,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신대. 뭐? 갑자기? 응, 우리 신혼집도 구경하고 싶으시대. 2박 3일 정도만 계시고 가실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보러 오신다는데 마다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2박 3일이면 짧은 기간이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준비 좀 해놔야겠다. 저는 주말 동안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고 침구도 새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실 방도 정리하고 냉장고도 장을 봐서 채웠죠. 처음 오시는 거니까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도착하셨고 저는 현관에서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오랜만이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이 깔끔하네.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나 보구나.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도 평소보다 부쩍 밝아 보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관광지를 안내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저 혼자 시어머니를 모셨죠. 카페에도 가고 예쁜 공원도 구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리야, 너 덕분에 좋은데 구경 많이 했다.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즐거우셨다니 다행이에요. 일요일이 되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몇 시 차 타고 가세요?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집에 급하게 갈 일이 없더라고.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먼 데서 오셨는데 며칠 더 계시겠다는 걸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아, 네, 그러세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천천히 쉬었다가. 우리 집 편하잖아. 며칠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3, 4일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2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어머니는 떠나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V를 보시거나 근처를 산책하시거나 하셨죠. 하지만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요리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아침을 차려드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유리야,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나는 김치찌개가 더 좋은데.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해줄 수 있어?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요. 제 계획은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했죠.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원래 2박 3일만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좀 더 쉬고 싶으신가 봐. 뭐 우리 집 넓으니까 괜찮잖아. 하지만 나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잖아. 어머님은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엄마는 손님이잖아. 손님한테 집안일 시킬 수는 없지. 손님이라니 벌써 2주나 지났는데? 에이, 좀 어때?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만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던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유리야, 엄마가 한 달 정도 더 계시고 싶으시대. 뭐, 한 달? 응, 집에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대. 우리랑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사는 사람인데. 에이,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우리 엄마잖아. 한 달 정도는 괜찮지. 남편은 제 동의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한 달이면 길잖아. 나도 일하면서 매일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가끔은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던 기간도 계속 늘어났죠. 한 달이 지나갈 때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났어. 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 그때까지만 더 있어도 될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유리야, 내가 이 근처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공방 수업을 신청했어. 3개월 과정이거든. 그동안 여기 있어도 되지? 네? 3개월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저도 일하면서 집안일 하는 게 힘들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좀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요즘 애들은 정말.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유리가 좀 예민한가 봐요. 남편은 또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시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공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보게 되었고 편하게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시고 제가 좀 쉬려고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지 왜 방에만 들어가 있어?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엄마 혼자 두면 심심하시잖아. 좀 나와서 같이 있어. 제 휴식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가왔죠.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 그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지 2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다녀왔다고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잠깐 쉬고 싶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복도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길래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들리면서 발걸음이 멈췄죠. 그러게 말이야. 유리가 좀 눈치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눌러 앉으시면 된다고.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눌러앉는다고요?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애초에 2박 3일만 있겠다고 했어야 경계를 안 하지. 처음부터 오래 있겠다고 하면 싫다고 할까봐 그랬던 거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그래서 일단 짧게 온다고 하고 나중에 조금씩 늘리는 거죠. 뭐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 이제 슬슬 아예 같이 살자고 해볼까? 어차피 내 집도 좁고 낡아서 여기가 훨씬 좋잖아. 좋죠. 근데 유리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에이, 며칠 지나면 적응해.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이상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게 유리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남편이 어머님의 말에 동조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2달 넘게 매일 아침 저녁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안 했는데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너무 무시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법이었는데.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말할게요. 그래, 넌 남편이잖아. 네가 확실하게 주도해야 해. 여자들은 원래 따라오게 돼 있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나저나 유리가 요리는 잘하더라.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그건 인정해요. 요리 실력만큼은 괜찮죠. 그들은 제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해. 이번 주말에 내가 정식으로 같이 살자고 말할 테니까 넌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해.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연스럽게 눌러앉는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 유리는 눈치가 없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에어컨이 고장나서 공방 수업 때문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머물 계획이었고 나중에는 아예 같이 살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저를 배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했던 그날이 왔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 우리 집은 좁고 외로운데 여기는 너희랑 같이 있으니까 훨씬 좋아. 그래서 말인데 아예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계시면 서로 좋잖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남편은 당연히 승낙할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누군가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의 공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공간이 필요하시고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잖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어머님 생각은 이해해요. 하지만 같이 산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시어머니랑 사는 게 뭐가 이상해?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다. 제가 거실 밖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 밥 좀 하고 청소 좀 하는 게.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무시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리야,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집이기도 해요. 제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집? 아니, 우리 집이지. 내 명의로 된 집이잖아. 대출금도 내가 내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럼 너가 집에서 나가. 남편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집이니까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미 결론은 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요. 그날 대화를 나눈 후에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4년의 연애, 그리고 결혼 후 지난 8개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연애할 때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무시했죠. 모든 결정은 남편 혼자서 혹은 시어머니와 함께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짜 이혼하겠다고요? 아침이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근처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죠. 네, 앉으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시어머니의 무기한 체류, 그리고 저 몰래 함께 살 계획을 세운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 결정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정서적 학대요? 네,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심지어 네가 나가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겪은 일들이 학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참을성이 없거나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집이 제 명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집이 의뢰인 명이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결혼 전 재산이었나요? 결혼 후 재산이었나요?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제 집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일방적인 결정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과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저를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한 말 사과 안 할 거야?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네가 뭐라고 했어?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시어머님을 모시기로 한 것.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무시한 것, 그리고 나한테 나가라고 한 것. 다 사과받아야 할 일들이야. 너 정말 오늘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주신 이혼 상담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고 그걸 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이혼?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했고 곧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야, 너 미쳤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 이 결혼은 잘못됐어. 당신은 나를 배우자가 아니라 가정부로 생각하잖아. 가정부? 내가 언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다 떠넘기고 내 의견은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만 들고. 그게 배우자 대하는 태도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리야, 진정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어제 거실에서 나눈 대화 들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머물 계획이셨죠? 자연스럽게 눌러앉으시려고 2박 3일이라고 거짓말하신 거고요. 제가 눈치 없다고 이기적이라고 뒷담화하신 것도 다 들었어요. 어머님도 남편도 처음부터 저를 속이셨어요. 저를 존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계속 살아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근데 이 집은 공동재산이니까 반은 내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이고 공동재산 아니야. 뭐? 그리고 내가 매달 대출금이며 관리비까지 다 냈어. 당신이 낸 거 하나도 없잖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라는 거야? 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주세요. 두 분 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서 잤죠. 다음 날 저는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둔 것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의 옷가지와 짐들을 전부 75리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현관 밖에 내놨어요. 유리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가지 않으시면 진짜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건 제 집이고 당신들은 이제 불법 침입자예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짐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없었고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증거들이 명확했고 제 집이라는 것도 증명되면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몇 달이 걸렸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매일 법원에 가는 것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는 소액만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성립된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하늘, 같은 바람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없이 왔죠. 유리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셔.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과 나눌 대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외롭지 않니? 후회도 안 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집안일도 제 페이스대로 하고 주말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요. 거실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도 없고 설거지 안 된 그릇도 없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깨끗한 제 공간이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늙으면 외로워. 아직 젊으니까 다시 만나봐. 저는 그런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혼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다시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혼자인 것이 둘이서 불행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요.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시집을 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불안감과 초조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나 봐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 몸과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매일 저녁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달리는 시간은 오롯이 제 것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지쳐버린 제게 이 시간은 꼭 필요한 휴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달리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복 차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페이스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보니 꽤 오래 달리기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도착해 있으면 그가 오는 게 보였고 어떤 날은 그가 먼저 와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설마 비가 올 줄은 몰랐던 터라 저는 준비 없이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공원 한쪽에 있는 정자로 뛰어들었고 그 남자도 같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매일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퇴근하고 거의 매일 와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저도요. 저도 회사 다니는데 운동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사무직이라 이제는 정말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똑같은 동갑이었어요. 그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일반 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 말문이 트였고 비가 그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말이 편한 사람이었고 농담도 적절히 섞어가며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저도 어느새 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 사시면 혹시 그 새로 생긴 카페 가보셨어요? 거기 커피 괜찮던데. 아, 거기요? 아직 못 가봤어요. 맨날 지나가기만 하고. 다음에 운동 끝나고 한번 가보시죠. 제가 한턱 낼게요. 그의 제안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각자 달리다가 끝나고 만나는 정도였지만 점점 함께 페이스를 맞춰 달리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약속했던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회사 이야기와 취미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와의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이 즐거워졌고 공원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그날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몇 번 거친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은 늘 달콤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데이트 비용도 공평하게 나눴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약속도 잘 지켰어요. 연락도 꾸준히 했고 제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유독 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절약을 강조한다는 점만 조금 특이했어요.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선호했고 브랜드 제품보다는 실용성을 따졌습니다. 선물도 화려한 것보다는 실속 있는 것을 골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단점이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뜰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습관 정도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연애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남자친구의 절약 성향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알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기준이 제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에게 추천받은 유명 맛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대. 친구가 데이트하러 갔다가 완전 감동했다고 하던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 어디 한번 볼까? 그는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1인분에 이 가격이야? 그리고 보니까 양도 적다고 리뷰에 나와 있네. 이 돈이면 훨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잖아. 가끔 이런 데도 가보는 거지. 글쎄,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분위기 좋은 게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가 포함된 거잖아.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서운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꽃 선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받은 꽃다발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는 제게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꽃은 진짜 돈 낭비야.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버리는 건데 몇만 원씩 주고 사는 게 말이 돼?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그래도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엔 꽃도 받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잖아. 꼭 비싼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감성팔이야. 마케팅에 속는 거지. 난 그런 거 안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거라고 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꽃 한 송이가 갖고 싶다기보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여행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걸 사치라고 여겼어요. 저는 감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실용성과 효율을 우선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점점 갈등으로 번질 뻔했지만 어느 날 그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셨거든. 그런데 IMF 때 완전히 망했어. 하루아침에 집도 날아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어렸을 때 그걸 다 보고 자랐거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살았어. 돈 쓰는 게 무섭더라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혔어. 그래서 지금도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 이게 낭비는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이젠 이해할게. 내가 너무 몰랐네. 고마워. 나도 알아. 내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거. 근데 이게 쉽게 안 고쳐져. 그냥 내 몸에 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절약이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 대신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아갔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꽃을 받고 싶다는 말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가치관의 차이를 전부 메울 수 없다는 것을요. 연애는 단기적인 타협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결혼은 다른 이야기였죠. 결혼은 매일매일의 생활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던 어느 봄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특별히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서 조용히 반지를 꺼내들며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차이, 그동안의 작은 갈등들, 때로는 답답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진심, 그리고 함께했던 인연이라는 시간도 떠올랐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 가지 단점만 빼면 다 잘 맞았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정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남자친구의 절약 철학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보통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예식장부터 알아보고. 나는 솔직히 결혼식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좀 그래. 하루 몇 시간 하는 행사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하자. 하객도 최소한으로만 부르고.
그래, 그럼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려나? 설득할게. 요즘은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 그 돈을 신혼집이나 신혼여행에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화려한 결혼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예물이나 예단은? 그것도 생략하자. 솔직히 예물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단도 형식적인 거잖아. 그 돈이면 신혼집 가전제품 사는 게 훨씬 실용적이야. 남자친구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결혼식은 최대한 검소하게,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고 대신 그 돈을 신혼집 마련과 신혼여행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계획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게 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하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보통 어떻게 해? 나는 우리 월급을 다 한 통장에 모으면 좋겠어. 부부 공동 통장 만들어서 거기로 다 넣고 내가 관리할게. 나 엑셀로 가계부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수입 지출 다 꼼꼼히 관리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 우리 미래가 훨씬 안정적일 거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괜찮겠어? 당연하지. 내가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너는 회사 일도 바쁘니까 골치 아픈 돈 문제는 나한테 맡기면 돼. 그의 제안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소에도 본인 재정 관리를 엑셀로 일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훨씬 꼼꼼했어요. 저는 돈 관리에 그다지 관심도 없어서 월급 받으면 적금 넣는 게 고작이었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자기가 해줘.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책임지고 잘 관리할게. 우리 10년 안에 집 한 채 장만하는 거 목표로 하자.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저도 그 계획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예상대로 약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는 예물과 예단을 생략한다는 말에 조금 섭섭해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엄마,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집 꾸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예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저희 둘 다 동의한 거예요. 실속을 챙기는 게 더 좋잖아요. 결국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오히려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쓸데없이 돈만 많이 쓰는데 너는 알뜰하고 좋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고 신혼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지도 미리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주장대로 유럽이나 미주 대신 동남아시아로 정하면서 비용을 절약했고 날씨도 좋고 휴양지로도 좋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곧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설렜어요. 남자친구도 평소보다 더 다정했고 결혼 준비를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계획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요. 부부공동통장이라는 이름 아래 제 월급을 관리하겠다는 그 제안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를요. 그리고 곧 있을 신혼집 방문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며 순진하게 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주말, 예비 남편은 신혼집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비 시어머니도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신대. 괜찮지? 어머니가 집 보는 눈이 있으셔서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 시어머니 의견도 들어보면 좋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경험 많으신 어른이 함께 가시면 놓치는 부분을 짚어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경기도 광주 쪽의 신축급 아파트 단지 몇 곳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을 보고 나서 부동산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태블릿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마침 방금 급매물 하나 들어왔네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인데 시세보다 5천만 원은 싸게 나왔어요. 33평형인데 관심 있으세요?
33평이요? 저희는 그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려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어머, 어디 한번 볼까요? 33평이면 괜찮은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긴데 역세권이고 꽤 학군도 좋은 곳이에요. 원래 5억인데 급하게 처분하려는 거라 4억 5천에 내놨대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보기만 하는 건데 뭐. 예비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반응에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도 별다른 말 없이 차에 올랐어요.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확실히 입지가 좋았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학교와 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집 내부도 깔끔했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아이 낳으면 방 여러 개 필요해. 그리고 이 가격이면 정말 싼 거야.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그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여기를 엄마 집으로 하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깜짝 놀라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반응을 힐끗 보시더니 놀란 척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괜찮아. 아니에요. 원래 제가 부모님 집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데가 너무 오래돼서 불편하시잖아요. 이 기회에 여기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그 얘기는 나한테 한 적 없는데? 아, 미안, 깜빡했어. 원래 결혼 전에 부모님 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했거든.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사드린다는 거야? 우리 신혼집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걱정 마, 대출은 내 명의로 받을 거고 대출금도 내가 갚을 거야. 너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 말을 남자친구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애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건 정말 기회야. 이 가격에 이런 집이 다시 나오기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 집도 너희 것이 될 거잖아. 하지만 대출금을 혼자 갚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우리 신혼집 대출도 있는데. 가능해. 내가 계산해봤어. 보너스랑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 팔면 그 돈으로 일부 상환도 가능하고. 남자친구는 자신감이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말하니까 더 이상 반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부동산은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야.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내일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야.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 가격에 이 조건이면 오늘 안에 무조건 나갈 겁니다. 벌써 몇 팀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저를 설득하고 있었고 마치 제가 좋은 기회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알았어. 너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어머니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고마워. 나 진짜 후회 안 시킬게.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이 바로 진행되었어요. 계약금은 남자친구가 본인 적금을 해약해서 냈고 잔금은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그 돈과 부족한 건 대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할 정도였어요. 왜 오늘따라 어머니가 함께 나오셨을까? 왜 하필 그 매물이 그 타이밍에 나왔을까? 왜 남자친구는 그렇게 조급하게 계약을 밀어붙였을까? 하지만 저는 제 의심을 애써 눌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곧 결혼할 사람인데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우연히 본 휴대폰 메시지 하나가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집 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에 남자친구와 저는 신혼가구 페어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고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침대와 소파, 식탁을 보며 신혼집을 상상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이 소파 어때?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딱 좋은 것 같아. 괜찮긴 한데 가격이 좀 세네. 다른 것도 더 보자. 우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소파 코너에 앉아서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던 남자친구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울렸습니다. 전화였죠.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망설이는 사이에 전화가 끊겼고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연락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걔한테 말 조심해. 괜히 실수하지 말고.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조심하라는 걸까? 무슨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걸까?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전 그 집을 계약하던 날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계약 완료했어요. 잘했다. 너 연기 괜찮았어? 당연하죠. 여자친구가 눈치챌 뻔했는데 잘 넘어갔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앞으로 조심해야 해. 결혼 전까지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니 더욱 충격적인 대화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월급이 꽤 되더라고요. 이거면 대출 갚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래서 공동 통장 만들라고 했잖아. 네, 이미 동의받았어요. 결혼하면 여자친구 월급도 다 그 통장으로 들어와요. 완벽하네. 그럼 그 돈으로 대출금 갚으면 되겠다. 네, 여자친구 월급으로 대출을 갚으면 저는 제 돈 그대로 모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치? 우리 아들 똑똑해. 그리고 걔한테는 네 돈으로 갚는다고 했지? 당연하죠. 자기 돈 쓴다고 했으면 절대 동의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재산이니까 다 우리 돈이야. 더 위로 올라가니 아예 그 집 계약을 계획하던 대화까지 나왔습니다. 엄마, 부동산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러 가는 날 마침 좋은 급매물이 나온 것처럼 연출해달라고요. 그래? 얼마 줬어? 50만 원 줬어요. 자연스럽게 해준대요. 좋아. 그럼 나도 그날 같이 가서 놀란 척 연기 잘할게. 우리 아들 생각이 기특해. 엄마가 도와주셔야 여자친구도 믿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여야 걔도 동의할 거예요. 알았어. 엄마 연기력 믿어. 완전히 속일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던 거죠. 부동산 급매물도 거짓, 우연히 함께 간 것도 거짓, 예비 남편이 본인 돈으로 대출을 갚겠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제 월급으로 자기 부모님 집 대출을 갚게 만들려고 공동통장을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를 맡겠다던 것도 가계부를 꼼꼼히 쓰겠다던 것도 다 제 돈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 내용을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날짜와 시간이 모두 보이게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그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전송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대화창도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모든 걸 마치고 휴대폰을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는 순간 남자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앉아 있으라고 했잖아. 그냥 저기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을 지웠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그래?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몇 개 괜찮은 게 있더라. 나중에 다시 보자. 그래,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폐허를 나와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예비 남편은 평소처럼 말을 걸었고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빠르게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배신감이 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울고 또 울다가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너무 급한데 혹시 너네 사촌 오빠 연락처 좀 줄 수 있니? 오빠가 변호사시잖아. 응? 갑자기 왜? 너 무슨 일 있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진짜 급해. 친구는 더 묻지 않고 바로 사촌 오빠의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바로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었죠.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인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오후에 저는 친구 사촌 오빠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셨고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수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단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연애 과정과 결혼 준비, 공동통장 제안, 그리고 그 집 계약 사건까지,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스크린샷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화면을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혼인 빙자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을 미끼로 당신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거니까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다만 지금은 아직 결혼 전이라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 후였다면 훨씬 일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파혼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그동안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손해 등을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고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일단 앉아.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스크린샷들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무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야. 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속일 생각이었어? 이건 오해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 뭘 어떻게 오해하라는 거야? 부동산한테 돈 주고 연출하라고 한 것도, 내 월급으로 대출 갚으려고 한 것도, 어머니랑 짜고 나를 속인 것도 다 오해야?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너의 미래지 내 미래가 아니잖아. 네 계획에서 나는 그저 돈이나 벌어다 줄 도구였던 거잖아. 아니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여? 사랑하는 사람의 돈을 몰래 빼돌릴 계획을 세워? 그게 사랑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이미 끝났어. 나는 너랑 결혼 안 해. 파혼이야. 뭐?
파혼? 그리고 나 변호사 선임했어. 앞으로는 전부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지금까지 들어간 결혼 준비 비용도 전부 네가 물어줘야 돼.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지.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법적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측은 처음엔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결국 재판까지 갔고 제가 확보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입증했어요.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결혼을 빙자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결혼 준비 비용, 그리고 제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서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평생 절약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는데 그녀 역시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피해자였고 제 권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향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제 마음속 감정들도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추스르고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파혼을 선택했고 결혼이 아닌 해방을 선택했어요. 그나마 결혼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